안녕하세요. 경영종박 전공 배재건입니다. 오늘은 5장 재무분석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재무분석과 재무비율의 이론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6장부터 시작되는 금융 빅데이터 의사결정 문제, 신용등급 예측, 부도확률 예측, P2P 대출 채무불이행 예측, 상장폐지 예측, 배당정책 예측,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재무학, 회계학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나 회계학 원론을 수강한 경영학 전공자들은 이번 장을 학습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경영학 비전공자들은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5.1 재무분석과 재무비율 분석입니다. 재무분석의 정의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진단과 문제점을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비율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 재무비율은 이제 주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기반으로 해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6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 금융 빅데이터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저희는 주로 재무비율 분석을 주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무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이 다양한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비율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산출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상의 개별 항목들 간의 비율을 산출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 판단하는 기법이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에서는 기업 경영 분석으로 수익성이나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을 지표하는 지표로 재무비율 분석을 구분하고 있다. 즉, 이 재무비율 분석은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비율들을 저희가 이번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마 회계학 원론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회계학 원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일단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미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나오죠. 핵심 키워드는 일정 시점이라는 거예요. 한 시점, 주로 기말이 되겠죠.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이렇게 기말이 되겠어요. 일정 시점에서.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며 차변의 재산이 있습니다. 차변의 자산이 있고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 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왼쪽인 자산, 오른쪽인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유통하는지, 조달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상당히 중요하죠. 기업의 유동성, 그 다음에 탄력성, 수익성,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유용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예시를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위에 한국 주식회사라고 기업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측에는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바로 일정 시점인데 바로 기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2018년 12월 31일 현재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제가 자산이 있다 그랬죠. 자산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원론 시간에 첫 공식이 뭐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배우셨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자산에는 뭐가 있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어떤 구별은
유동화하기가 빠른 거죠. 현금화가 빠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현금화가 제일 빠른 게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 예금,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재고자산이 대표적인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비유동자산은 토지 및 건물, 기계, 설비,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인데 일단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인데요. 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차이는 뭐냐면 유동부채는 빨리 갚아야 할 빚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갚아야 할 빚이 되겠고 비유동부채는 장기부채입니다. 유동부채에는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이 있고요.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과 사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본에는 보통주와 유보이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을 저희가 개정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개정과목은 회계학 원론의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 빅데이터 분석 수업은 회계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계학 원론책을 보시고 각각의 개정 과목에 대한 정의, 개념을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기간 동안에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재무보고서로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손익계산서에서는 회계기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일정 시점이었죠. 기말, 그러니까 한 시점이 되겠는데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보고한다.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보고하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보고한다. 이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익입니다. 그 이익 중에 당기순이익이라고 있죠. 영어로는 net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돼야만 흑자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적자기업은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기업들을 적자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삼국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맨 위에 좌측 맨 위에 기업명이 있습니다. 한국주식회사라고 쓰고요. 자, 우측에는 아까 제가 회계기간이라는 말 썼죠. 회계기간 동안이란 말 썼는데요. 바로 회계기간 동안 1년 동안을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렇게 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맨 위에 개정 과목은 매출부터 시작합니다. 매출원과 매출 총이익입니다. 자, 매출이 있고 매출원가 우측에 지금 이제 단위를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요. 210만 원, 그러니까 210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밑줄이 있습니다. 이 밑줄은 마이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50만 원, 단위가 1,000원이지만 단위는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350만 원 빼기 210만 원 하면 140만 원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밑줄은 이제 마이너스를 얘기한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됩니다. 판매비, 일반 관리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빼서 나온 금액. 그 다음 영업이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 법인세 비용, 법인세를 아직 내지 않았을 때 순이익에서 법인세 50% 세금 내면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손익계산서의 흐름,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 순이익 이 흐름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려면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 흐름대로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저희가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많이 다양한 연구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을 가지고 저희가 재무 비율을 만들어서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회계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학습을 하고요. 경영학 비전공자들은 이제 회계학 책을 하나 준비하셔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학습을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저희 손익계산서의 작성 5원칙이 있네요. 예,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배분되어야 된다. 세 번째,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된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에 대한 대응 표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다섯 번째,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당기 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해야 되고, 손익계산서의 마지막은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 둘 중에 하나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5.3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비율의 종류와 분석. 그러니까 5.1과 5.2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재무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 모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5.3부터 이 5.3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5.3에 있는 재무 비율 개념 이해하시고 산출식을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5.3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재무 비율은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성장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시장가치 비율로 구성이 된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저희가 그 앞부분에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에서 이렇게 구분한다고 얘기했었죠. 뭐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재무제표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말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재무비율을 계산을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무비율 분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준 비율이 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표준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을 이야기할 때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내 돈보다 빚이 2배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별 200%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기준점입니다. 이게 표준 비율이라는 거죠. 표준 비율은 분석기업의 과거 비율이나 경험적 재무 비율, 산업평균 비율, 경쟁기업의 재무 비율 등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 비율은 딱 정해진 건 사실 아닙니다. 산업별로 또는 국가별로 또 다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IMF 위기를 겪었을 때 IMF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재무 비율, 부채 비율은 200%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게 바로 표준 비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표준 비율은 사실은 어떤 이게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경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은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일단 유동 비율은 200%여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흑자도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나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기업도 종종 있어요. 이거를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그 흑자도산이 바로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동 비율은 한 200% 이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당자 비율 100%,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0% 이하. 물론 뭐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갔다고 해서 이거 이상한 기업이야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부채 비율이 100% 이하, 뭐 이상적이라는 거죠. 이상적이라는 거라서 꼭 여기에 맞춰서 이걸 뭐
딱 이 기업을 판단하실 필요 없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점을 여러분이 세워 놓으시고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해석하는 방법은 저희가 6장부터 수업할 때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비율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죠? 예, 가장 중요한 비율입니다. 바로 유동성 비율이에요. 이 유동성 비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 그래서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의 정의와 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식을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제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 모형 만들 때 어떠한 기업의 유동 비율이 missing,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된 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비어 있는 값이라든지 어떤 오류로 인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유동 비율 값이 없거나 오류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구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모든 이 기업들은 이 재무제표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공개를 하니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갖고 와서 나눠서 곱하기 100하면 유동비율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산출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만 또 개념도 이해가 되시고, 만약 유동비율이 수치가 낮으면 그 낮은 거에 대해서 그 기업을 분석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금융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의 해석 부분에서 해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산출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일단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현금, 그러니까 주머니에 현금 얼마나 있어 이거예요. 유동성이죠. 돈을 지금 얼마나 있어 이거예요. 자, 유동성 비율은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채권자, 돈 꿔준 채권자가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 유동성이 좀 있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좀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돈 얼마든지 꿔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채권자가 가장 먼저 보는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 비율의 대표적인 유동 비율이라고 있는데, 유동 비율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유동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기업의 지급 능력, 신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쓴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표준 비율이 200% 이상이다. 이게 좀 이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율 200% 이상 정도면 이상적이다. 이 기준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유동 비율이 예를 들면 뭐 100% 이하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200% 이상, 이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동 비율이 예를 들면 500%, 600%다. 그러면 좋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동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사실 좋지는 않다. 어떤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에서요. 예. 사람을 따지면 호주머니에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또는 집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보관해 놓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는 은행에 예금에다가 예금을 한다거나, 그죠? 안정적인 펀드에 가입하는 거, 또는 채권에 가입하는 거,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예, 이렇게 본다면 유동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유동 비율 200% 이상 유지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동 비율과 비슷한데 당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식을 먼저 보면, 식이 유동 비율 식하고 좀 다르죠?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뺐어요. 빼서 유동부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 자산은 아까 그 재무상태표 보시면 현금, 예금,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재고자산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책으로는 이제 141페이지에 표 5-1에 나와 있고요. 자, 유동자 이렇게 있었는데 현금, 예금,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순인데, 이 순서가 아까 제가 그 현금화가 빠른 순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재고라고 하는 거는 현금화하기가 조금은 현금보다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 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뺐다는 거는 유동 비율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재고자산은 이제 유동성이 좀 떨어지니까 빼가지고 나눠준 거다. 그래서 당자 비율은 표준 비율이 100%예요.
그래서 당좌 비율을 보는 기업도 많이 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이렇게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재고 자산이 너무 많으면, 재고 자산이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럼 유동성 비율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인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죠. 개념 자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진 않습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을 권장드려요. 유동 비율 쓰셔도 되고요. 당좌 비율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써서 연구모형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또 6장에서 저희가 연구모형 만들 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레버리지 비율, 부채성 비율입니다. 일단 부채라는 거죠. 이것은 기업이 타인 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빚을 얼마나 졌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레버리지 비율, 부채성 비율, 안정성 비율 다 같은 말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자, 레버리지 비율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레버리지 비율에는 첫 번째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비율이죠.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채 비율. 총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업의 부채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부채 100% 이하. 부채비 높은 거는 문제가 돼요. 부채비 너무 높다. 200%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100% 이하가 이상적이지만 어떤 기업이 100에서 200%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거 문제가 되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부채는 어느 정도 끌어다 쓰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150% 정도 되죠. 문제가 된다 이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수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비율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비율을 가지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갔다고 해서 이거 부도기업, 이거 별로 안 좋은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는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인데 뭐 150% 정도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기업도 많이 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그것은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의 공식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공식도 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비율이에요. 자, 이자 보상 비율은 타인 자본의 사용으로, 그러니까 빚을 져서 했을 때 금융비용, 이자 내는 겁니다. 이자. 그래서 이자에 대한 압박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그래서 부채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면 이자에 대한 압박을 받아요. 이자가. 그리고 이자도 못 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요즘에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물론 이제 금리가 낮아서 지금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금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이자가 높아지겠죠. 그럼 이자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돼서 이후에 이제 은행이 부실화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택가격의 거품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쓰면 이자에 대한 압박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 압박에 대한 비율입니다. 압박을 얼마나 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영업이익, 그걸 EBIT라고 합니다. 매년 지급해야 할 금융비용의 몇 배에 해당되는가라는 거예요. 이자보상 비율은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보상 비율에서는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준 거, 그리고 현금흐름 이자보상 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이자비용으로 해서 이자비용 나눠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외워두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있으면 이걸로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이자비용 구할 수 있으면 이걸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실습할 데이터에서는 두 개 다 있습니다. 이자보상 비율도 있고 현금 흐름 이자보상 비율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는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비슷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옆에 배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는 이자보상 비율은 비율이라는 뜻은 곱하기 100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자보상 비율은 퍼센트보다는 배로 표시해요. 뭐 3배, 4배, 5배 이렇게도 표시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배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배로 표시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이자보상 비율로 나눠서 이게 뭐 1 미만이냐 1 이상이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1배, 2배 얘기하지 100%, 200%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기서는 곱하기 100이 돼 있지만 곱하기 100을 지우세요. 예, 지우시고 이자보상 비율은 배다. 단위가 배다 이거죠. 비율이 아니라. 물론 이제 비율로 표시하면 곱하기 100 뭐 그 100으로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자보상 비율과 현금으로 이자보상 비율 둘 다 일반적으로는 배를 표시하기 때문에 단위를 곱하기 100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지금 곱하기 100이 없고요. 위에는 곱하기 100이 있죠. 그래서 위에 곱하기 100을 지우시고 그다음 책에도 146페이지의 책에도 곱하기 100이 있는데 사실 여기 그냥 가로를 쳐야 됩니다. 옵션. 그래서 이 옵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그냥 100을 곱해 버렸네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지우시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례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면 한 개 기업의 부도 확률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바로 한 개 기업입니다. 한 개 기업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에 영업이익을 이자보상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 비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을 한 게 아니고요. 배입니다. 1배 미만인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을 이자보상, 그러니까 영업이익, 내가 영업으로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자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이익을 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이걸 한 개 기업이라고 하고요. 한 개 기업은 문제가 많은 기업이죠. 한 개 기업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 국가에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개 기업이 급증한다 이거예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금리 올리기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자, 이자 보상 비율은 통상 1.5배 이상이면 이자 지급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1.5배 이상, 이게 표준 비율이죠. 네, 이 기준점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레버리지 비율은 차입금 자기자본, 차입금 자기자본, 차입금 총자본, 차입금 매출액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다 쓰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 골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입금 자기자본이 있으면 이거 쓰시고, 차입금 총자본이 있으면 이거 쓰시고, 차입금 매출액이 있으면 이거 쓰라 이거죠. 또 이거는 이거는 비율 자체가 공식입니다. 차입금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준 거, 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눠준 거, 차입금 매출액으로 나눠준 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레버리지 비율은 크게 세 가지다.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차입금 자기자본을 포함한 차입금 총자본, 차입금 매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 레버리지 비율을 연구 변수로 꼭 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 하나 넣고, 그죠? 아까 이자 보상 비율도 책에는 세 개까지 나와 있는데, 세 개면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 세 번째에 있는 이 차입금 자기자본, 차입금 총자본, 차입금 매출액 중에서는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총 3개가 되겠죠. 맥스가 3개예요. 3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한쪽 비율에만 너무 많은 연구 변수가 포함된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성장성 비율입니다. 성장성. 말 그대로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거고요. 기준점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지 이걸 보는 비율이 되겠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많이 보겠죠. 내가 산 주식이 있는데 이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궁금할 때는 바로 보는 게 성장성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성장했지? 내년에 얼마나 성장할 거지?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성장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성장성 비율은 기업의 자산, 자본 등 경영 규모와 기업 활동의 성과가 당해 연도 중에서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쟁력도 볼 수 있고 성장 잠재력, 수익 창출 능력들을 다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어요. 성장성 비율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가 총자산 증가예요. 그러니까 총자산이 작년에 비해 얼마 늘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총자산 증가율은 기말 총자산 빼기 기초 총자산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눠준 거 곱하기 100. 결국 이거는 기말과 기초가 연말과 연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가율 구하는 거예요. 증가율 구해서 성장성을 측정한다. 총자산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시면 순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 영업이익 증가, 주당 순이익 증가 이 3가지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순이익 증가율에서 순이익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쓴다면 이 3가지가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아까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똑같은 것처럼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순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주당 순이익 증가율 셋 중에 하나를 골라 써라 이거예요. 그 다음 총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은 이거는 뭐 다르니까요. 하나는 총자산이고 하나는 매출액이고 그래서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그 다음 순이익 증가율 이렇게 3가지를 골라라 이거죠. 이렇게 고르셔도 되겠고 아니면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식으로 고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3개의 비율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각각의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치우친 성장성에 치우치거나 안정성에 치우친 연구 모형을 만드실 필요는 없겠죠. 균형을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 비율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의미에,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말 의미에 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눠서 이것이 얼마나 빨리 현금이나 매출 채권으로 전환됐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활동성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업 경영자라든지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업이 진짜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재고가 많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비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비율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매출채권 회전율입니다. 자,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출채권은 뭐냐면 기업들은 외상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빨리 회수를 해야겠죠.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을 때 보면 이걸 회수를 못해서 돈을 안 갚는 거죠. 물건 먼저 받았는데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외상한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현금화가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비율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본 회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총자산과 총자본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눠준 것이고요. 제가 방금 이제 이
회전율, 활동성 비율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곱하기 100이 없습니다. 이것도 단위가 회예요. 아까 이자 보상 비율은 배였었죠. 거기다 곱하기 100이 없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회전이니까 3회 회전했어, 5회 회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5%로 얘기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단위는 회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눠준 것이고, 총 자산 회전율은 기업의 총 자본, 총 자산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1년에 몇 번이나 회전하였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다라는 겁니다. 예, 네 번째 유형 자산 회전율. 이건 뭐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변수이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회전율 중에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쁜 변수라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한 변수긴 한데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아까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1, 2, 3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이 정도 쓰고요. 유형자산 회전율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립니다. 예. 근데 뭐 유형자산 회전율도 유형자산이 몇 번 회전인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용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회전율이 지금 4개잖아요. 이 4개를 4개를 연구문에 다 넣는다? 이것은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활동성 비율 하나는 들어가야죠.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4개 다 넣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넣는 거,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 이 정도 넣는 거, 이렇게 넣어서 연구문을 만들라는 거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따 6장부터 저희가 뭐 할 거냐면 변수를 선정할 거예요. 변수 선정할 때 어떠한 비율들을 넣을 건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답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융 빅데이터 분석은 재미가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수많은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의 정확도가 높으면 그게 좋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비율들이 사실은 뭐 책에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비율만 지금 기술을 해놨는데요. 비율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을 지금 계속 제가 이 금융 빅데이터 분석 3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데이터를 주더라도요. 팀마다 변수의 조합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발한 연구문을 만드는 팀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율을 많이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면 좀 더 다양한 연구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들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 비율이 의미하는 바를 숙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그 비율의 선정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은 수익성 비율입니다. 자, 수익성 비율은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거거든요. 자, 수익성 비율의 첫 번째는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우리가 ROI라고 하거든요. ROI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 수익률. 그래서 총자산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났냐라는 건데요. 이 총자산 순이익률은 공식을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총자산 순이익 써있죠. 그러면 순이익이 분자에 총자산이 분모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식 외우실 필요 없어요. 총자산 순이익률. 그러니까 비율 이름 자체에 계산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후순이익은 뭐예요? 당기순이익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왜? 당기순이익 맨 밑에 있는데 그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을 빼서 나온 거니까 세후란 말이야. 세금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후순이익을 총자산 나눠준 다음에 이거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요. 아까 활동성은 회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안 했죠. 얘는 해야 됩니다. 자, 총자산 순이익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공식 보시면 어떻게 돼요? 순이익의 분자, 분모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순이익률. 네, 공식에 그 비율 이름에 공식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매출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1원당 순이익이 얼마나 내는 거야? 매출 마진이라고 하죠. 매출 마진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비율이에요. 세 번째,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주가 좋아하는, 주주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비율이 바로 ROE입니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ROE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준 거예요. 순이익, 자기 자본. 그 자기 자본이 뭐예요? 누구예요? 주주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돈으로, 이익을 얼마나 했냐는 거니까 당연히 주주가 고려하는 비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ROE가 높으면 자기 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OE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수익성 비율은 총자산 순이익률, ROI라고 했죠.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익성 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비율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고려할 비율이 너무 많아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한 2개 정도, 만약에 난 좀 더 다양한 변수를 넣고 싶어 라고 한다면 2개를 넣으셔야 되는데, 만약 2개를 넣는다면 매출액 순이익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과 총자산 순이익률, 이게 2개를 골라서 넣는 방법,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 3개 중에 2개 고르는 것도 콤비네이션이 많겠죠. 그래서 2개를 하셔도 되겠고요.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3개를 다 넣으셔도 되고 2개를 넣으셔도 되고, 하지만 하나를 넣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 자, 나중에 변수 선정은 나중에 저희가 6장부터 저희가 진행할 때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시장가치 비율입니다. 많죠, 비율들이. 예, 비율이 원래는 더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줄여서 정말 중요한 비율들만 표시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영학 비전공자들은 비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힘드실 건데요. 이 비율만 정확히 기억을 하신다면, 또 이거를 이번 기회에 정말 공부하신다면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이 힘이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재무 비율을 보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최소한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별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니까 이거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상당히 유용한 지식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무 비율은 전공 불문하고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이걸 보시고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판별해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가치 비율, 여기 시장가치라는 게 있죠. 마켓 밸류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가치라는 의미는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예. 그래서 그 주가와 관련된 비율들이 쭉 나와 있어요. 1번은 주당 순이익이고요. EPS라고 합니다. 자, 주식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고요. 많이 쓰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준 것이고, 그 다음 주당 배당금, 이 주당 배당금은 저희가 10장에서 기업의 배당과 배당정책 예측에서 저희가 이제 배당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때 쓰는 변수입니다. 주당 배당금. 그리고 배당 관련된 의사결정 말고는 사실 주당 순이익을 많이 씁니다. 발행 주식수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났냐라는 거죠. 자, 이것도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되겠습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 아까 주당 순이익 얘기했었죠. EPS라고 했는데요. 주가를 EPS로 나눠준 것이고, 이 주가 수익 비율도 단위는 배입니다. 세 번째는 주가 장부가치 비율인데요. 장부가치란 말 나옵니다. 북밸류, 시장가치 비율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시장가치는 마켓밸류, 장부가치는 북밸류라고 하는데요. 이 3번의 주가 장부가치 비율은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쓰는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4번은 토빈의 Q 비율인데요. 아마 경제학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토빈
그다음 Q 비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토빈의 Q 비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최근에 많이 쓰이지만 저희 이제 금융 빅데이터 분석해서 할 때는 변수로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4번도 여러분들 스킵해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토빈의 Q 비율은 요즘에 많이 또 쓰는 변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빈의 Q 비율은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의 평가된 금액이 있겠죠. 거기다가 기업의 보유자산의 대체원가로 나눠준 것이다. 자, 토빈의 주장에 의하면 경제학자입니다. 토빈 경제학자는 Q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 설비의 시장 가치가 대체 원가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와 자본 설비 가치를 비교해서 시장 가치가 더 컸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 토빈의 Q가 뭐냐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A 기업과 B 기업이 있어요. 자,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려고 해요. 그러면 A 기업은 B 기업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럼 B 기업에 대한 시장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B 기업의 시장 가치를 평가했는데 100억이에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기업이다. 그게 시장 가치. 시장에서 이 기업은 100억짜리야.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주가 보면 되잖아요.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가치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의 대체원가는 뭐냐면 그 B 기업이 만약에 지금 당장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 부도가 나면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되잖아요. 다 판다는 거죠. 뭐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기계장치도 팔고 뭐 각종 자산들 다 팔겠죠. 그 팔았을 때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을 탈탈 털어서 다 팔았더니 80억이에요. 100억을 80억을 나누면 1보다 크죠. 그러면 인수해야겠다 라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실물자산 대체 원가보다 기업의 시장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은 거죠.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라고 하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게 Q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에 토빈의 Q 비율이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습하는 이제 데이터에는 토빈의 Q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토빈의 Q 비율에 관련된 변수를 혹시 받게 되면 이것도 고려해 보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5.4가 되겠습니다. 자, 5.4는 뭐냐면 지금 재무비율 분석을 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무비율 분석이 왜 유용하냐, 왜 재무비율 가지고 다양한 예측 모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경영학자가 아닌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제 개념만 계정 과목하고 산출식만 알아두시면 이거 상당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료 수집이 거의 필요 없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도 재무제표를 꼭 작성해야겠고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업의 공시자를 통해서 비율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예비 분석으로서 가치가 있다. 내가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자 할 때 이 재무 비율 가지고 바로 분석하면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빨리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 분석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가 경영학에서 모든 방법론은 장점이 있으면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방법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비율 분석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다. 그 단점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점, 단점인데요. 자,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가 과거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2020년 지금 오늘이 2020년 5월이다. 5월이면 2020년 5월이면
기준점이 2020년 재무제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12월 30일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재무비율 만들어서 예측모를 만들 건데, 그 얘기는 뭐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예측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 예측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무비율 분석은 기업의 신용도나 브랜드 가치, 경영자의 자질, 조직의 효율성, 시장 점유율, 종업원의 기술 수준, 이런 거는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이것은 재무비율 분석의 단점이기보다는 재무제표, 회계학에서의 문제점이죠.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계량화할 수 있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기업의 신용도 또는 브랜드 가치, 이 브랜드 가치를 화폐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 최근에 또 중요시 여기는 경영자의 자질. 경영자의 자질 되게 중요하죠. 최고 경영자의 자질. 그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애플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런 것들은 회계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영자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최고 경영자의 자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최고 경영자들이 이 작고하시게 되면 어떤 기업은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주가가 빠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의 최고 경영자가 더 잘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영자의 자질, 최고 경영자의 자질에 따라서도 많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계학적인 지표,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시장 점유율, 또는 종업원의 수준, 그쵸? 종업원의 수준이나 지식 수준, 이거 어떻게 회계 개수적으로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재무비율 분석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율 분석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계산돼서 평가되는데, 재무제표는 일정 시점과 한 회계기간만을 기준으로 작성돼서 계절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제표는 기간을 다 통합해서 하는 거니까 계절마다 이제 그 계절마다 이게 어떤 이익이나 매출액이 달라진 기업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고려가 안 된다라는 부분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정 기업에 있어서 일부 재무비율은 양호한데 다른 재무비율이 불량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동비율은 너무 좋은데 부채비율이 안 좋아요. 또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너무 좋은데 매출액 증가율이 안 좋아. 뭐 이런 경우. 그럴 경우에 종합적 판단이 어렵다. 이 부분은 저희가 6장부터 수업하면서 어떻게 이 결과를 해석할 것인지 저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요. 5번, 표준 비율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 표준 비율이 그 기업에 따라서 또는 또 산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교과서상에서의 표준 비율은 유동 비율 200%, 당좌 비율 100%, 부채 비율 100% 이하, 뭐 이렇게는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산업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산업은 부채 비율이 50% 이상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봤을 때 부채를 그렇게 끌어다 쓸 필요가 없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뭐 80% 이하, 이렇게 표준 비율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기업은, 어떤 산업군은 부채를 좀 끌어다 써야 돼요. 특성상. 그럴 경우에는 100%가 좀 넘어가도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비율은 그 기업과 산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무비율 분석의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추세 분석, 평점제도, ROI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론을 이제 혼용해서 쓰라, 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재무비율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예측 모형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비율 분석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점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재무비율 분석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6장 기업 신용등급 분석 및 예측을 할 건데요.
이때 신용등급 예측 모형을 저희가 만들어 볼 거고, 그때 변수로서 저희가 오늘 배웠던 재무 비율들을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수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5장 반드시 숙지하셔서 6장 들으실 때 6장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6장 듣기 전에 5장을 반드시 숙지를 꼭 해주세요. 예, 오늘 5장 재무 분석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6장 기업 신용등급 분석 및 예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